아주 소중하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학술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맡은 학술 발표 주제는 충주의 실학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인물을 이제 조명했는데요. 충주에서 한 분은 유수원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인물은 충주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또 이 18세기 초에 유수원이라는 분은 충주에서 태어나셨고, 그다음에 19세기 초반에 이규경이라고 하는 분은 또 충주에서 충주 산골에서 이제 노년에 지필에 전념하시고, 그리고 또 충주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실학 사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실학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유수원의 생애와 또 유수원의 실학 사상과 그 현대적 가치, 또 이규경의 생애와 이규경의 실학 사상과 현대적 가치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유수원 같은 분을 소개할 때는 그 유수원이 직접 그 본인의 저술에서 쓴 글을 같이 조금 공유하는 방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분이 직접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유수원의 글을 읽다 보면 그게 200년, 300년 전의 조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나라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이나 그 또 폐단들을 지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서 직접 유수원의 목소리를 조금 들어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예, 먼저 실학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조선 후기에 동아시아에서는 명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만주족이라고 깔보던 청나라가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양의 종교나 학술이나 문물이 이제 서서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것이 이제 한중일 삼국이 맞이한 큰 시대적인 격변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서서히 중국 중심 세계관에는 균열이 발생하고 동아시아 전통 문명에 대한 위기감도 높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일 삼국에서는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하려는 고민과 각성에서 비롯된 새로운 학풍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각 나라마다 이제 특성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에 국토가 황폐화된 상황에서 이제 17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큰 물결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대내적으로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사회의 폐해와 부조리가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어떤 정치 체제를 공고하게 하던 성리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뭔가 교조화되고 또 이런 측면이 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양반 사회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권위를 이렇게 유지하는 쪽으로 또 가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또 조선 후기의 많은 문인 사대부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존명배청, 명나라를 우리는 존숭하고 청나라를 배격하고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굳게 가지고 있었고, 성리학적인 사고 속에서 서양의 문물에 대해서도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 후기의 문인 사대부들 중에는 역사적인 흐름에 위기감을 느끼고 또 당면한 시대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변화와 개혁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대의 학자들은 이러한 분들이 펼친 학풍을 실학이라고 이름했는데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학문, 실제 참된 학문이란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학자들도 기본적으로는 유학자였는데요. 다만 전통 성리학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성찰하거나 유교를 새롭게 보려는 성향이 좀 강했고 서양의 학술 문물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예. 이런 이제 실학의 개념에 대해서 근대 여기 계신 분들도 들어보셨을 건데 실학자들을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로 이렇게 구분해서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경세치용 학파로 또 성호이익이나 다산정약용, 이용후생 학파로 또 홍대용, 연암 박지원, 또 북학의를 썼던 박제가, 실사구시 학파라 같은 경우는 추사 김정일을 예로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좀 살펴볼 부분은 실학이라는 용어의 타당성과 실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학은 조선 후기에 새롭게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 진실한 학문, 실질을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또 20세기 초에 역사학계에서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근대적인 발전이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형성한 개념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실학의 개념과 성격이 확정되지 않았고 오늘날 실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그분들의 글에서는 실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실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학은 조선 후기에 제도의 개혁과 실용성을 추구한 유학의 새로운 학풍이자 사상 조류를 가리키는 관용어 정도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에 유수원과 이규경 두 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주와 관련이 있는 실학자로서 조선 후기 실학의 면모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판정신, 합리적이고 실정적인 사고, 또 사회 구조적 부조리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두 분에게는 담겨 있습니다. 유수원을 먼저 살펴보면요. 소론 명문가 출신으로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큰할아버지한테 공부를 했습니다. 청년기 때는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해서 아주 소론 강경파 출신답게 조정의 쇄신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경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노론계의 지지가 받은 영조가 즉위하니까 유수원은 이제 오랫동안 정치적 규제를 받게 됩니다. 20대 후반부터는 귀병을 앓아가지고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를 이렇게 농암이라고 귀먹을 농자를 쓴 농암을 본인의 호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을의 수령을 전전하다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서라고 하는 이 글을 지어서 이것이 영조에게 귀에 들어가서 다시 중앙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경연에 참가해서 영조와 토론도 벌이기도 하고 또 영조는 유수원의 개혁안의 일부를 또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개혁안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수원은 대역 죄인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네.
1744년에 이제 은퇴해서 10여 년간 이제 은거 생활을 하는데 이 1755년에 나주 괴서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즉 소론 강경파들은 영조가 그 이전의 왕인 경종을 독살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종 독살설을 강하게 믿고 있었죠. 예. 그 영조가 경종이 아플 때 한약으로 인삼을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간장게장하고 그 다음에 단감을 올려서 그게 경종이 사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어떤 부분 때문에 경종 독살설을 소로는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지방에서 전라남도 나주에서 이렇게 영조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건이 막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유수원도 체포가 되어서 영조가 직접 신문을 하고 5월 25일에 서울 서소문 밖에서 능지 처참을 당합니다. 이틀 뒤 아들도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4명의 손자와 손녀는 저기 남해 거제도 등 먼 섬에 종으로 보내지죠. 영조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기 때문에 역적 유수원의 출신지라는 이유로 충주목은 충주현으로 한 등급 강등되기까지 합니다. 그때 아주 문제적인 인물이죠. 이 책이 이제 우서입니다. 우서라고 하는 것은 멀다, 오활하다라고 하는 우자를 사용한 책인데요. 유수원은 본인도 이 책의 내용이 실행될 수 없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급진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나라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던 거죠. 우수어에 담긴 유수원의 이제 실학사상을 살펴보면 먼저 이렇게 성리학의 이념에 갇히지 않고 특히 법치와 제도를 통해서 강하게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또 철저한 경제 논리, 또 실질적이고 공리적인 실효성 이런 걸 중시해서 관료제, 개혁, 신분제 철폐, 상공업 진흥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주요 개혁안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신분제 개혁론을 한번 보면요, 이 유수원의 얘기입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죠. 예. 유수원은 이렇게 산업공상 이 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히 당대에 공업과 상업을 천한 직업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강한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덕과 오직 부정한 이익만 꾀하는 것처럼 공업과 상업을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강한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당대의 양반들이 공업이나 상업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체면, 염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 양반이 상업이나 공업을 하면 상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누가 그렇게 공업과 상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산업공상의 평등, 직업 선택의 자유로움, 또 백성들의 각자 능력과 취향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산업공상 중에서 공정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고 과거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공업이나 상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도록 보람과 긍지를 갖고 종사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양반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어떤 명분, 염치에 대한, 그러나 또 뒤로는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그런 어떤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놀이를 해서 일반 서민들의 돈을 뜯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령이 되면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하고 노비를 빼앗아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양반이 생계를 도모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농업이나 상업으로 진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과 상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천한 직업이 아니다, 아주 귀한, 아주 소중한, 그리고 의미 있는 직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렇게 양반들의 이율배반, 그리고 또 양반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양반들의 그런 어떤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비하면 땀 흘려서 일하는 상인과 공인들이 훨씬 떳떳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신분제 개혁의 어떤 주요 방안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2시 반까지죠, 선생님. 그 벌써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떻게, 오늘 다 자료집을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이나 또 여기 청중의 분들이 자료집을 받으셨으니까, 큰 줄기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집을 통해서 살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양반 문벌도 이렇게 특정 가문들만 또 어떤 고위층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소수 권력층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것.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양반들은 또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 양반들이 상업과 공업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그 개혁 방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과거제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업공상이 다 같이 보자, 과거, 이러한 주장까지도 나아가는 거죠. 체면과 허례허식만 차리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양반 선비들의 무능, 그것을 방치하는 국가의 무력함, 이러한 부분들에 유수원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과거제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으로 유수원이 주장한 것은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한다. 농업 중심 사회지만 농업을 중요한 건 안다. 그리고 농업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인데, 하지만 우리는 부국 안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공업 분야의 발달, 상업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에서 살펴보시면 유수원이 이렇게 돈을 버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왜 잘못이냐,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소자문,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살펴보시면 유수원의 얘기를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 부분은 지금 서울하고 지방이 왜 이렇게 격차가 나느냐, 바로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또 사회 시스템, 인프라, 이러한 것들이 지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서울하고 이렇게 격차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리 추구를 긍정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장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전국적으로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유수원이 실학사상이 지닌 현재적 가치는 뭐냐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영조가 우서를 읽고 감탄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하지 못한 얘기들을 직접 이렇게 한 부분은 나도 인정한다 라고 영조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수원의 개혁론은 부패한 양반 문벌을 타파하고 명분, 체면, 관념에 사로잡혀 무능하고 무기력하던 선비들을 일깨우고 억압받고 소외된 평민들의 삶을 보듬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개혁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자, 이번 올해 신문 기사의 제목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정쟁만 있고 민생은 없다. 절망의 사다리, 부와 권력의 세습, 계층 사다리가 무너진다. 이틀 전에 난 기사입니다. 특정 기업 자녀 특혜 입학, 현대판 음서제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나 조상이 어떤 관직에 높은 관직에 있으면 자식들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이죠. 그래서 부모가 기업에 고위 관리로 있으면 자식들이 이렇게 취업하는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 있어요. 지방 소멸에 대한 얘기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유수원의 어떤 주장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예. 의대 쏠림 같은 경우도 당시 조선시대 때 많은 선비라는 그 체면과 명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았죠. 예.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터주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많은 선비들이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조선시대에 있게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예. 그때도 고립 은둔 선비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니까. 그죠?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또 다른 일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고립 은둔한 이러한 어떤 선비들도 그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규경 같은 분인데요. 시간관계상 이규경은 이렇게 만년에 충청도 충주로 이주해서 여기 덕산이라고 하는 요 지역, 현재는 제천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저술에 전념을 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저술에 전념해서 오늘날 아주 유명한 백과사전식 책인 오주 연문 장전 산고라고 하는 책, 그리고 또 시화서인 시가점 등을 이때 저술했는데요. 오늘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고자 했던 것은 그 중에서 실학
질서와 관련해서 오주 연문 장전상고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예. 일종의 백과사전인데요. 증거를 들어 따지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주제에 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항목의 사례를 보시면 아주 다양하죠. 예. 이 세계, 이 국가를 구성하는 것, 또 민생과 부국에 관한 것들을 다 망라해서 알고 싶었다. 그것을 정리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오주 연문 장전상고가 형성된 데 있어서는 이렇게 그 이전에 우리가 들어봤던 이수광의 지복유설, 성호이익의 성호사설과 같은 이런 백과사전식 서적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당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김종호,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종호라든지 서유구, 최한기와 같은 아주 최고로 아주 실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성과를 냈던 학자들과도 이렇게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러한 어떤 배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사상들을 이렇게 포섭하려고 했고요. 특히 이렇게 서양의 과학 문명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호감과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테오 리치가 쓴 지도에 대한 어떤 간발인데요. 이게 이제 마테오 리치가 그린 지도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사에서 제작한 건데요. 2011년에 실학박물관에서 원형 크기로 새롭게 복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1800년도 초에 이규영이나 아니면 당대 실학자들이 이러한 지도를 보면서 의식이 깨어져 나가는 거죠. 예, 기존에 있던 어떤 성리학이라든지 중국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강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역사, 또 우리나라의 어떤 민속이나 무속 같은 부분까지도 꼼꼼히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충주에서 정월 대보름에 줄을 당기면서 한 해의 흉년과 풍년을 점쳤다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부국과 통상에 대한 견해. 그래서 이렇게 농기구, 구황작물, 또 상업의 유통, 화폐의 유통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어떤 가치를 인정했고요. 나아가서 이렇게 석탄, 광물의 채취와 재련까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하고 교역하다 보면 우리나라를 침략당할 것이다 라고 겁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때도 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교역을 주장했습니다. 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요. 그 시대에 의학을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학을 또 의사를 낮게 보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내용들을 또 꼼꼼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내용처럼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그 의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펼쳤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제 고생하셨던 천연두라든지 홍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이렇게 그 과정에서도 변증,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사실로 이렇게 증명하는 측면을 가지고 이렇게 홍영두 천연두에 걸리면 그거를 귀신에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바라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두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규경의 실학이 지닌 현재적 가치는 어떤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이규경의 오주 연문 장전 상고가 사실은 일제 시대 때 군밤 장수의 그 밤 싸는 종이로 이렇게 사용되다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그게 이게 그냥 일반 종이가 아니다라는 것이 알려져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 내용도 자료집에 자세히 그 안내를 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립운동가였던 위당 정인보 선생이 이 오주 연문 장전 상고를 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아주 인정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 오주 연문 장전 상고는 19세기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네. 개방적 사고, 또 박학, 또 엄밀한 학문 체계로 평생을 매진했고요. 민생에 도움이 되고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조선 사회가 부강하게 되는데 일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오주 연문 장전 상고의 키워드 가치를 살펴본 데는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식과 정보의 축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사고력을 발달시키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력을 심화합니다. 서구 근대 계몽주의 시대를 아주 꽃피웠던 그 밑바탕에는 백과사전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네. 오늘날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이규경 선생이 백과사전식으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모르는 것을 알아가려고 했던 열망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변증입니다. 예, 합리적으로 따지고 그리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확증 편향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 취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예.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또 여러 가지 어떤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만 계속 듣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는 거죠. 그것이 극단 정치나 가짜 뉴스로 또 판치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오늘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규경 선생이 보여줬던 그런 변증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큰 어떤 귀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수원과 이규경은 시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유수원의 논의는 노비제, 봉건제도의 폐지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규경도 성리학적인 가치체계 속에서 천주교에 대해서는 또 좀 너무 강하게 비판하는 이러한 어떤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두 분의 개혁적인 주장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들어가면 좀 성글고 또 지나치게 낙관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조선 후기 사회 현실과 지성의 수준을 살펴보는데 매우 중요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를 성찰하는 데도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사회 문제를 외면할 때 위기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구조적인 부조리와 한계를 개혁하고자 했던 두 분의 치열한 삶과 위대한 유산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